저는 올해 62입니다. 조그만 임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소박하게 살고 있죠. 혼자라고 적적하거나 쓸쓸하진 않아요.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몫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자식은 둘입니다. 장가간 아들과 딸이죠. 아이들 걱정 없이 조용히 늙어가려 했는데 인생은 제 뜻대로만 되진 않더군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이미 불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바다의 일렁이는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될 줄 몰랐듯이요. 저는 하루하루 참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임대 건물을 관리하며 별탈 없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작은 기쁨이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소박한 위안을 얻곤 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동네 이웃들과 어울리는 재미도 쏠쏠했죠. 결혼한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가끔 찾아올 때는 아침부터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행복이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잔잔하고 평온한 삶,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만 보면 언제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제 아들은 벌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살림이 힘들다는 며느리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렸죠. 때로는 밀린 카드값 때문에 숨이 막힌다며 울먹였고 또 한 번은 병원비가 없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며느리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을 보내곤 했어요. 고맙다고 전화를 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아껴 쓰고 저 아이들이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싶었죠. 저에게 남은 인생은 길지 않으니 제 욕심을 줄이고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대박! 나 방금 새언니 SNS 봤는데 언니 장난 아니던데? 너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야? 뭐니 새언니가 명품 자랑이라도 하디? 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알고 있었어? 뭐? 예, 당연히 농담이지. 근데 지혜가 SNS에 명품 자랑을 했다고? 그래, 새언니 아주 명품 옷에 가방까지 호화롭게 질렀던데? 얘는 그게 말이 되니? 생활비 없다고 울먹이면서 전화한 게 어젠데. 걔가 명품 살 돈이 어딨어. 잘못 본 거 아니야? 엄마도 참 답답해 죽겠네. 엄마가 직접 봐. 내가 괜한 헛소리 하겠어? 지금 링크 보내줄게. 그래, 일단 내가 직접 확인부터 해보고 연락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딸이 보내준 링크로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SNS 속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비싼 명품 가방과 고급 브랜드 옷, 유명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 화려하게 가득 올라와 있었죠.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어렵다며 매번 저에게 받아간 돈은 결국 저렇게 사치를 부리는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나 싶어서 손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했죠. 저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이 치료는 잘했나 해서. 그럼요. 어머님 덕분에 싹 받았어요. 감사해요. 내가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그 진료비 청구 영수증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그게 왜 필요하세요? 엄마가 좀 필요해서 그래. 아, 그게 버려서 없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괜히 아들 부부 사는데 분란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니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활비나 병원비로 쓰라고 준 돈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생활비가 모자라서 꼭 써야 할 때만 썼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엄마는 믿고 싶지. 그런데 요새 지혜니가 명품들 사서 모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진짜니? 네? 누가 그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저 명품은커녕 가방도 없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 다니는데. 가방이 없어? 이번에도 신상 명품 가방 샀던데 네 SNS에서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거야. 네? 아니, 어머님, 제 SNS 어떻게 아세요? 막 염탐하세요? 그걸 왜 허락도 없이 보세요?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자랑하듯 올렸으면서 내가 보면 사생활 침해니? 아무튼 그 가방이랑 옷은 어떻게 산 거니? 돈 없다고 힘들다며. 에이, 그냥 친구들한테 없어 보이기 싫어서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린 거예요. 진짜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준 돈 어떻게 쓴지만 알려다오. 아, 정말 피곤하게 하시네.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간섭하면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임신도 못하고 어머님께서 기다리는 손주도 못 보세요. 어머? 지금 너 임신으로 나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 저도 이런 참견은 못 참는다고요. 적당히 하세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 참견 안 하마. 대신 내 참견도 필요 없을 테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숨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제가 평소 알고 있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그토록 간절히 울먹이며 도와달라고 했던 모습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번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아들의 목소리가 잔뜩 화가 나 있었죠. 엄마, 며느리한테 그러는 건 진짜 아니지 않아? 뭐가 아니야? 어디 전화하자마자 엄마한테 승질이야, 승질이, 어? 엄마가 지혜한테 뭐라고 했다며. 지금 지혜 펑펑 울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이 난리냐고. 며느리가 저와의 통화를 끝낸 뒤 곧장 아들에게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제게 심하게 무시를 당했다며 눈물을 흘렸다죠. 며느리의 억울하다는 눈물에 넘어간 아들은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제게 전화를 해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생활비 몇 푼 줬다고 사람 자존심까지 짓밟으면 돼요? 지혜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돈 아까워서 그래요? 몇 푼? 몇 푼? 돈이 아까워? 이 썩을 놈이 입 뚫려 있다고 지 엄마한테 똥을 뱉어? 그럼 넌 그 몇 푼이 없어서 왜 계속 나한테 손을 벌리니? 그리고 너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은 알고 이러는 거야? 아니, 지혜가 펑펑 울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엄마가 선을 넘었으니 걔도 그렇게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냐고. 선을 넘은 건 네 처지. SNS에 올려둔 명품 가방이랑 옷들 그거 네가 사준 거야? 어? 돈 없다고 엄마 돈 가져가 놓고 명품이 웬 말이니? 아니, 그게 진짜든 아니든 엄마가 며느리 사생활까지 그렇게까지 캐고 다니는 게 정상이냐고. 내가 캐긴 뭘 캐고 다녀? 자기가 명품 자랑하면서 이곳저곳에 올려대니 내 귀에까지 들어온 거지. 그리고 난 바보 등신 천치여서 니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이나 대줘야 정상이니? 아무튼 제발 선 좀 지켜요, 엄마. 선은 너나 지켜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랑 내 사이에도 선 그어버릴 테니까 나한테 이러기 전에 네 처가 뭐하고 다니는지나 제대로 알아봐. 으이구 쭉정이 같은 놈. 평생을 나름대로 올곧게 키웠다고 생각한 아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니 화딱지가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지들 어렵다는 말에 생활비까지 보태준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아들이라고 온실 속에서 물 주고 애지중지 가고 줬는데 키우고 보니 가지마다 가시만 가득 박혀 있었네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억울함과 화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아들놈은 며느리의 사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어쨌는지 연락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아들 며느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지원이 끊긴다고 하니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였겠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표정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화난 모습도 억울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죠.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부터 묻다가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생활비가 없어 어렵다고 할 때마다 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오해? 네가 말하는 그 오해가 대체 뭐니?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게 오해니? 정말 죄송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명품 빌려서 찍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준 돈 어떻게 썼는지 증명해라. 그럼 네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겠지. 아니 어머니, 그건 제 사생활인데. 그럼 네 사생활 존중해주면서 난 계속 오해할란다. 앞으론 단 한 푼도 없을 거야. 어머니,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그럼 증명해. 마지막 기회다. 결국 며느리는 끝까지 제가 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번에 아들이 저를 혼자 찾아왔죠.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퀭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성급하게 화부터 내고. 미안해야지. 지 처말만 듣고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든 말든 이번 결정은 번복 없어. 그것 때문에 사과하는 거라면 그냥 돌아가.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독이 된 거야, 독이. 네? 독이요? 아니, 무슨 독? 너희 어려운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려서 도왔더니 오히려 그게 너희들한테 독이 됐다고. 이젠 그런 실수 두 번 다시 안 할란다. 엄마, 왜 그래? 아들은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씁쓸함이 맴돌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무너진 신뢰가 쉽게 복구될 리 없으니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분명 저를 보고도 아는 채 없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라도 난 듯이 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늘 웃으며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히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심지어 평소 저와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조차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거든요. 예배 전 인사를 건네려고 집사님께 다가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없이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나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예배가 끝나고 저는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던 집사님을 따로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 권사님, 그게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나 진짜 답답해서 죽겠어. 이렇게 불안해서는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겠으니 제발 이유라도 좀 알려줘요. 권사님, 사실 요즘 며느님이 교회에서 권사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 물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안 믿고. 근데 며느님이 워낙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황당했죠. 며느리와의 갈등이 교회 안까지 번져 들어와 저를 괴롭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님이 갑자기 권사님께서 생활비 지원을 끊으셔서 막막하다고 저번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엄청 울었어요. 이제 자기 어떻게 사냐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살 방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인들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뭐라고요? 제가 걔 생활비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작 그 이유는 또 이야기는 안 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 불리한 얘기는 안 하죠. 어떤 사정이 있는진 전혀 모르겠고 그냥 이유도 없이 지원을 끊으셔서 이제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했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듣고 좀 수군대는 거죠. 권사님이 좀 사시는데 어려운 며느리도 안 돕는다고. 그럴 거면 어려운 사람들 봉사는 왜 다니냐 이러는 거지. 괜히 소문이 살이 붙고 다리가 달려서 다닐까 봐 저도 걱정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철저하게 가난한 피해자로 위장한 며느리의 거짓 눈물 한 방에 교회 사람들은 쉽게 넘어갔어요. 제가 쌓아왔던 신뢰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저를 오래간 지켜봐온 사람들이 냉정한 시어머니라고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퍼뜨릴 수 있는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사람들은 왜 한 번도 제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퍼진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 개 지원을 끄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아휴, 진짜 나만 억울해서 승질나네. 어머, 그렇죠?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아니, 그럼 지금 며느님이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캡처해둔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화면에 가득한 명품 가방과 옷,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들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계속 넘기며 고개를 저었죠. 처음에 이거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남들한테 굳이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오해로 남기엔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프네. 정말 몰랐어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 말을 철석까지 믿고 권사님을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미안해요. 에휴, 속상해서 어째? 그러게요. 교회에서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오해 풀기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며느리 흉봐서 뭐해.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냥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권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상황 잘 봐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볼게요. 그동안 권사님이 한 게 있는데 여기서 더 오해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뭐. 집사님은 곧장 다른 교인들에게 진실을 조심스럽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사실을 알게 되고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며느리의 철저한 거짓말에 속아 제게 차갑게 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부끄러워했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사람들이 제게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크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저를 공격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교회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니? 어떻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다닐 수가 있니?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서. 전 없는 말 한 적 없는데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머? 뭐가 있는 그대로라는 거야? 치과 치료 비용 없다고 나한테 돈 받아서 명품 가방 사는 그런 사실 말이니? 어머님이 생활비를 끊으셔서 저 주말마다 알바 뛰느라 교회 못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내가 돈을 끊어서가 아니라 네가 감당 못할 사치를 부려서 그런 거지. 그리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다니는 건 사실이야? 말 못해요. 사생활 침해 그만하세요. 말 잘하네. 네 인생을 내 돈으로 결제했으면 사용 내역 정도는 공개해야 맞는 거 아니니?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며느리와 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아들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깨진 신뢰를 다시 붙이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친정 부모님의 유품인 금팔찌와 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작은 방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함께 넣어둔 돈들도 함께 사라졌더군요. 처음엔 제가 어디 잘못 둔 줄 알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금고에 있는 돈들도 함께 사라졌으니 당연히 도둑의 소행이라 생각했어요. 어떤 놈인가 하고 금고가 있던 작은 방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돌려봤죠.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속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며느리가 금고를 뒤지며 금부치와 현금들을 훔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이 방문 밖에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한마디로 아들놈이 집 현관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반년 전에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다행히 금고는 털리지 않았지만 화장대에 넣어둔 작은 현금들은 도둑 맞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이후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도둑 든 걸 알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 얘기를 아들에게는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CCTV로 아들 부부의 도둑질을 잡았으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했을까요? 그 아이를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임을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네요. 영상 속에서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유품과 금부치들 그리고 현금을 훔친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두고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어요. 돈은 많아도 쓸 줄 몰라서 자식들 다 떠나고 금고나 껴안고 사시는 분 있잖아. 딱 우리 시어머니 얘기라니까? 한때는 내 자식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바보로 알고 속이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당장에 경찰을 불러 콩밥을 먹이려다가 일단 한번 참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태어난 척 차를 내오고 두 사람 앞에 조용히 앉혔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죠. 며칠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 내 부모님 유품이 감쪽같이 사라졌더라. 아무래도 범인 너희가 혹시 알고 있니?
알면 내 얘기 좀 전해달라고. 저희는 전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처음 들어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라서 그래. 억만금보다 중요한 물건이라고. 혹시 모르니? 어머니, 저희 정말 몰라요. 혹시 저희를 의심하세요? 그래, 알았다. 몰라야 할 거야. 혹시 아는데 거짓말하는 거면 일 정말 심각해진다. 아들, 너는 어때? 너도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왜 그래? 몰라, 우리는. 아니, 나 좀 기분 나쁘다. 내가 어렵다고 아무렴 엄마를 털까? 아니, 모른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정신을 놓고 유품을 잘못 보관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뻔뻔한 그 태도에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생각했죠.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던데 정신줄 놓고 어디 엉뚱한 데다 놓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잘 좀 찾아봐. 정신줄 놓은 놈은 내가 아니라 도둑 새끼들이겠지. 안 그래? 도둑 새끼들? 복수형이네? 아, 엄마.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말고 다시 찾아봐. 어머님 계속 이렇게 의심하시면 저희도 참기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 솔직히 털어놓으면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거야. 진짜 모른다니까요? 왜 계속 저희를 범인 취급하세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과 연기에 진저리가 났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두 사람 눈앞에 꺼내 펼쳤어요. 화면이 재생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이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 내가 말했지? 기회 줄 때 양심 선언하면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간다고.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정집에 무슨 CCTV를 설치해요? 어머니, 이거 오해예요. 엄마! 아이, CCTV가 대체 왜 있어? 이런 걸 언제 설치했어? 대체 왜? 지금 그게 중요하니? 니들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 영상 앞에서 변명 따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희들을 믿고 준 신뢰의 값이 이런 배신이었어? 아니, 그래도 이건 불법 촬영 아니에요? 이렇게 몰래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집에 내 물건 지키려고 찍은 게 무슨 불법? 그래, 경찰 불러서 물어보자. 내 집에 CCTV 설치한 게 불법인지, 내 금고 열고 금붙이랑 돈 털어간 게 불법인지.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오늘부로 너희들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너희들은 없어.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차갑게 메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훔쳐간 내 부모님 유품 당장 가져다 놔라. 지금 당장! 못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미 중고거래로 팔았어. 찾고 싶어도 우리도 이제 못 찾아.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고? 준호, 너는 그게 엄마한테 어떤 물건인지 할머니 유품인 거 알면서 그랬다는 말이야? 너희들 진짜 사람 맞니? 엄마, 우리도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일단 좀 진정하세요. 모른 게 아니라 안 걸릴 줄 안 거겠지. 딱 사흘 줄 테니 어떻게든 찾아놔. 못 찾으면 그땐 경찰서에서 만나자.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나도 힘들었다고. 빚 독촉은 계속 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그냥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따지고 보면 내 탓만도 아니야. 그 빚이 나 때문에 생긴 거니? 너희가 감당 못할 명품의 해외여행에 그렇게 사치 부려서 그런 거잖아. 어디서 잘잘못을 운운해, 감히. 내 참을성도 여기까지다. 딱 사흘이야. 경찰에 넘겨서라도
네 할머니 유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머니, 경찰까지 부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발 그건 아니잖아요. 니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니? 엄마, 경찰에 가봤자 친족 상도례가 있어서 난 처벌 못해요. 지금 당신만 혼자 빠져나갈 생각이야?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둘 다 입 다물어. 너 친족상도례 처벌. 그거 헌법 불합치로 중지된 지 오래야. 그리고 너랑 난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으니 친족상 도래고 나발이고 뭐고 상관없이 고소 가능하니까 착각 말어. 정말 엄마 친아들까지 고소하겠다는 거야? 아들 얼굴에 꼭 별을 그려 넣겠다고? 못할 것 같니? 네가 네 애미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나는 더한 것도 해.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산 게 이 애미 탓이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엄마가 참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마. 아니,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불러요.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요. 듣기 싫다. 당장 내 앞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그리고 저는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CCTV 영상까지 모두 전달하며 범인이 아들과 며느리라고 이야기했죠. 며칠 후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유품은 찾을 수 있었어요. 사건 또한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친족상도례라는 개똥 같은 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건 24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중지 결정이 난 법이었죠. 그래서 아들놈도 며느리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합동절도, 특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작물처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적인 결과가 나오자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슬렀습니다. 오랜 세월 품었던 아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끝나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 부부와 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앞으로 다가올 막장 사건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품절도 사건으로 아들 부부가 처벌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죠. 그저 제 가슴속 한구석에서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쉽게 물러설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막 불을 끈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죠. 올 사람이 누구인가 싶어 급히 현관 앞으로 나가 인터폰을 통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다름 아닌 며느리가 서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놀랍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민폐이기에 서둘러 문을 열어 며느리를 드렸죠. 아주 진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이 시간에 시끄럽게 무슨 짓이니? 너 술 마셨니? 마시지 안 마셔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만 안 했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닥치진 않았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신고까지 하세요? 남의 물건 도둑질해놓고 넌 그걸 내 탓을 하니? 어머니가 모른 척 눈 감아줬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았어요. 결국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도 인생 막장된 거라고요. 이제 좀 행복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네가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그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니? 어머니가 신고만 안 했으면 그 돈으로 사둔 코인 벌써 5배나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오른 만큼 돈으로 주실 수 있냐고요? 그걸 내가 왜 주니? 설사 올랐다고 하더라도 도둑질한 돈으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 다 도둑질부터 시작하겠다. 은행원들도 그렇게 남의 돈 훔쳐서 투자하다가 걸리면 교도소 가는 게 이 나라 법이야.
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변명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왜 변명을 해요? 처벌 다 받았는데. 저 이제 변명할 거 없어요. 집행유예 받았다고? 넌 네가 처벌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법이 한번 참아준 거야. 앞으로 제대로 살라고 한번 봐준 거라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막 나가면 이제 법도 더 이상 너한테 안 참을 듯하다. 헛소리는 여전하시네. 결국 팩트는 어머니가 저랑 어머니 아들 인생 망친 거예요. 그게 팩트라고요. 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책임? 책임은 네가 져야지. 이 모든 일이 네 욕심과 허영 때문에 벌어진 거지. 내가 벌인 일이니? 어머니가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지금쯤 우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부 어머니 잘못이지. 왜 내가 책임을 져? 남의 돈 훔쳐서 코인 따위나 하는 게 행복이냐? 양심도 없는 것.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렇게 양심 잘 챙기시는 어머니는 평생 그 돈이나 꼭 쥐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세요. 그리고 혼자 죽으셔. 이게 어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니까?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마구잡이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찻잔이 떨어져 깨지고 화병이며 액자들도 마룻바닥 위로 쏟아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며느리 손을 붙잡고 난동을 못 부리게 하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집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난동을 부리는 며느리를 보며 놀라서 달려와 며느리를 붙잡았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제발 정신 차리고 진정 좀 해. 술 마셨으면 조용히 집에서 자라고. 속이 터지겠는데 잠이 오냐?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다 당신 엄마 때문이라고.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또 문제 키우려고 이러는 거야? 정신 차리고 술 좀 깨면 이야기하자, 어? 아유, 서지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내가 저 여자 콱 담가버릴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잡힌 몸을 빼내기 위해 아들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밀침에 아들은 중심을 잃고 그만 뒤로 넘어졌죠. 그 찰나 아들의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아들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머리를 부딪히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냈거든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아들은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급히 아들 곁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휴대폰을 들어 응급구조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 서 있더군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니? 이를 어째? 119, 어서 119 불러.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이럴 생각 없었어요. 어머, 어떡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준호 씨, 장난하지 말고 일어나. 어떻게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저는 정신이 나간 며느리를 들어하고 서둘러 119 전화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지며 집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아들은 구급차에 실려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구급차를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어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두개골 골절로 아들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상태가 매우 위급하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긴급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수술은 오래 걸렸고 저는 초조함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연락받은 딸 부부가 병원에 달려왔어요. 그동안 거리적으로 멀리 사는 딸에게는 아들 부부의 만행을 알리지 않았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하나하나 전화해서 떠벌리기도 싫었고요. 뒤늦게 오빠의 사고 소식을 들은 딸은 병원에서 그동안의 사연을 듣고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를 했죠. 참 사위복이 민망하고 나쁘끄러웠어요.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힘겹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병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완전히 끊긴 채 사라져버렸죠. 아들의 상태가 위중해지는 동안 며느리는 책임을 회피한 채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후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병원 복도에서 지쳐 앉아 있을 때 눈앞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더군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간신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죠.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어떻게 감히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 어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남편 병문안을 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그것보다 어머님이 여기로 오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 밀쳐서 다치게 한 거 아닌가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요? 뭐라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 넌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뻔뻔하긴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밀쳐서 남편이 다친 거잖아요. 어머님이 뻔뻔하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하늘이 안 무서우세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식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내 자식을 밀어서 다치게 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너 정말 사람이 맞긴 한 거니? 이 모든 일 결국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각오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저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어요.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이 쓰러졌는데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요. 잠시 후 병원에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어처구니 없게도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집에 있던 CCTV도 금고가 있던 작은 방을 찍고 있었기에 사고가 일어난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와 며느리 모두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제가 무고하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고통에 빠졌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은 자기 엄마 집을 도둑질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며느리는 저를 가해자로 몰아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하다니요. 참 인생 별거 없구나 싶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폐허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몸 상태도 급속히 나빠졌죠.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심장에 송곳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처음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증상이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숨쉬기 힘들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지며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은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어지러웠지만 간신히 눈을 뜨자 딸과 사위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신이 들어?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여기가 어디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장모님, 저희가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 계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의 응급실 침대 위였어요. 가슴에는 여러 의료기기들이 달려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담당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긴급 수술을 마쳤고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고 보니 딸과 사위가 저를 발견해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더군요. 의사가요. 딸 부부가 그날 저를 찾아온 것도 우연은 아니었죠. 아들 사건 이후 제가 걱정된 딸 부부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저희 동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와서도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딸이 급히 집으로 찾아온 거였죠. 이상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대요. 그게 저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아들이 조금 전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딸에게 서둘러 말했어요. 지금 당장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고요. 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오빠 얼굴을 보러 가겠다는 거야. 나중에 오빠가 오라고 해. 그래도 아들이잖니. 직접 가서 괜찮은지 봐야겠고, 그리고 꼭 물어볼 말도 있어.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당분간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한다잖아. 오빠 보러 가는 건 의사 허락받고 가. 제발. 나 좀 그만 좀 속상하게 만들어. 결국 저는 딸의 고집에 이 일이 지나 간신히 아들 병실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경찰관 2명이 마침 방문 조사를 진행하려고 들어가는 참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죠. 사건 당일 상황 기억하십니까? 머리를 다치셨다고. 괜찮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당시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다친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분과의 진술이 달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폭언을 퍼부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말리다 아내한테 밀쳐지면서 다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고 며느리분이 했던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억울함이 마침내 진실로 밝혀진 순간이었죠. 그동안 며느리가 경찰과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야속하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은 말해주는구나 싶었고요. 경찰관들은 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죠.
그 직후 딸이 아들 병실로 씩씩거리며 쳐들어갔어요. 오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엄마 집을 털 생각까지 해? 미쳤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전부 내 탓이야. 변명할 여지도 없어. 오빠 욕심 때문에 엄마가 목숨까지 잃을 뻔한 거 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땐 그냥 어머니가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후회돼서 미치겠다. 이제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나도 이제 오빠 안 볼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알아? 그래. 더는 나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이후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거짓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제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뻔뻔하게 진술하며 제가 아들과 짜고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가해자로 몰아갔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는 아들의 진술이었어요. 아들은 의식을 회복한 후 경찰 앞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려 했고 이를 말리다가 자신이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혀주었죠. 아들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중상해죄와 무고죄로 기소되었죠.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도 없이 무고한 저를 가해자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인 남편에게도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점이 강력한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했어요. 무엇보다도 과거 저희 집에 들어와 제 유품을 몰래 훔쳤던 절도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기에 이 사건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판사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죠.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끝까지 이렇게 독하게 굴어서 나 감옥 보내야 직성이 풀리세요? 두고 봐. 절대 이대로 안 끝날 거예요. 반드시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각오해. 며느리는 판결이 끝나고 법정에서 퇴장하는 순간까지 분을 참지 못하고 저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며느리가 지금까지 벌인 일을 생각하며 제대로 된 응징이라는 생각만이 강하게 들었죠. 평생 쌓아 올린 둑을 허물고 들어온 거센 물살이 마침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받는 것뿐이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병원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여전히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분노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깨어나 회복 중이라는 사실에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하루는 간호사가 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병실로 갔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요. 진작 정신 차리지 못한 날 용서해줘요. 이제 와서 네가 그러니 마음이 더 아프구나. 하지만 엄마도 아직은 네가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용서하긴 힘들 것 같아. 내가 어머니 말보다 아내 말을 믿고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에 완전히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용서해주는 것은 안 될 일이었죠. 아들도 저의 마음을 이해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졌죠. 이미 며느리는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도 이혼을 했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퇴원을 하여 제 집으로 돌아와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두는 거 이제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고맙긴 한데 너희한테 괜히 폐만 될까봐 망설여지는구나. 엄마도 참 가족끼리 무슨 폐예요. 더 이상 혼자서 힘들게 지내게 안 할 테니까 이제 제발 고집 그만 부려요. 결국 저는 딸의 진심을 받아들여 딸이 사는 동네로 가서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는 건강을 회복한 뒤 가끔 연락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예요. 이제 서로의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저는 그것으로 현재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저는 가족 간의 신중함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징검다리를 건너듯 이제 저는 가족이란 관계에서 더욱 조심하고 현명하게 살아야겠다고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 제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유롭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